나가. 서류 뭉치가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밥 차려준 게 유세니? 애도 못 낳아서 대 끊어놓을 뻔한 걸. 걷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내가 며느리 노릇을 하긴 했니? 남편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내가 모욕당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위자료 3천이면 됐잖아. 내 아버지 리어카 대신 트럭이나 사드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폐지 줍는 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 12채를 가진 800억 자산가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장.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박종구. 허리가 굽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어요. 새벽마다 리어카를 끄는 손이었거든요. 저 영감이 내 사돈이라니. 시어머니 오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랑 어머니석에서요. 하객들이 다 듣는 데서요. 수지는 들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태우가 좋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철물점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를 접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결혼할 무렵이었어요. 왜였을까요? 시어머니 오정숙은 이 결혼을 왜 허락했을까요? 간호사면 시부모 병수발은 걱정 없겠네. 그게 전부였어요. 수진의 간호사 자격증. 그게 이 결혼의 입장권이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수진은 시댁에서 뭘 했을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렸어요. 남편 양복을 다리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간호사 일은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뭘 그렇게 하고 다녀.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나는 그런 거 마음에 안 든다.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했거든요. 시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을 때 수지는 매일 밤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놓았어요. 시어머니 무릎이 안 좋아졌을 때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정숙은 뭐라고 했을까요? 애도 못 낳는 게 병원 일 좀 안다고 유세야? 그거 하라고 데려왔더니 그것밖에 못하냐? 10년 동안 매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며느리야. 명절마다 수지는 부엌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시누이 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언니, 김치 좀 더 가져다 줘. 언니, 과일 좀.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 삼키는 눈물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수진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전화를 하셨거든요. 수진아, 괜찮니? 네, 아버지. 저 잘 지내요. 힘들면 말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안 보게요. 이상한 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묵직한 침묵이 있었어요. 수지는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한 번은 몰래 친정에 갔어요. 용돈이라도 드리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난 괜찮다. 이거 내가 가져.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수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화장실 불 끄고 소리 죽여서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폐지 주어서 50만 원을 그렇게 쉽게 줄 수 있을까요? 결혼 10년 차 되던 해, 태호가 회사를 나와서 독립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강앤박 파트너스.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 5층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 건물 3층에는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 결혼 전에 일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오정숙은 기뻐했어요. 우리 태호가 드디어 사장이 됐어. 그날 밤 태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진은 커피를 내렸어요. 설마 드디어 여행이라도 가자는 건가? 이혼하자.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솔직히 말할게. 나 만나는 사람 있어. 그리고 태호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한 줌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내 사회적 위치에 폐지 줍는 장인은 걸림돌이야. 이제 내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는 거야.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0년이야. 내가 10년을 이 집에. 그래서 미안하다고 위자료는 줄게. 시어머니 오정숙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있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수진은 오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10년 동안. 10년? 10년 동안 밥이나 해줬지. 뭘 했어? 애도 못 낳고 집안 망신만 시키고. 오정숙이 테이블 위로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여기 도장 찍어. 위자료 3천만 원이면 내 아버지 리어카 대신 트럭이라도 한 대 사드리겠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위자료. 필요 없어요. 그 돈 안 받을게요. 오정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자존심은 있네. 그래, 마음대로 해. 어차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야. 그리고 그 폐지 줍는 영감한테 전해. 다시는 우리 집안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태호는 외면했습니다. 수진이 울든 말든 창밖만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짐을 쌌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낡은 트렁크 하나.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참, 다음 달 태호새 신부 들어오니까 이제 얼굴 비추지 마.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바로 그때 문 밖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종구. 낡은 점퍼를 입고 허리가 굽은 노인. 폐지 줍는 그 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이제 내가 있을 곳으로 가자. 아버지는 트렁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오정숙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 영감 좀 봐. 폐지나 줍던 주제에 당당하기는. 바로 그 순간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낡은 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타거라. 오정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태호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폐지 줍는 아버지, 10년 동안 무시당한 딸,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검은 승용차, 그리고 아버지가 10년 동안 지켜본 것들, 과연 아버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검은 승용차가 멈춘 곳,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낡은 빌라 골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던 그 동네. 아버지, 여기. 내려라.
아버지는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가 트렁크를 꺼내들었어요. 수지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명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골목이었거든요. 저 차는 빌린 거다. 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차야. 오늘 하루만. 아버지가 혀를 찼어요. 그 친구가 기사까지 딸려보냈네. 성가시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아버지가 부자일 리 없지. 폐지 줍는 아버지인데. 하지만 이상한 건 있었습니다. 기사는 분명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거든요. 그냥 친구 차를 빌린 것 치고는 너무 공손했어요. 아버지의 집,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딸은 시댁에서 종노릇을 했고 아버지는 반지하에서 폐지를 주우셨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수진아. 네, 아버지. 내일 구청 가자. 구청이요? 이혼 신고.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이혼.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낯선 반지하 천장을 밤새 바라봤어요. 새벽 5시. 아버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폐지. 제가 같이. 아니다. 더 자라. 아버지는 낡은 점퍼를 입고 나갔습니다. 리어카 끄는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수지는 창문 틈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 눈물이 또 흘렀어요. 오전 10시. 구청 앞. 수지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자. 구청 민원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머, 언니.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우이. 강태호의 여동생 강미연이었습니다. 미연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오빠가 빨리 끝내래서 내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서류 제대로 썼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러 왔다고? 마치 짐 치우듯이? 아, 그리고요. 미연이 수진의 아버지를 훑어봤습니다. 위아래로. 경멸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르신, 폐지 리어카 어디 세워뒀어요? 구청 앞에 그런 거 세워두면 민원 들어와요. 바닥 더러워지게. 하여튼 없는 것들은 티를 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머, 말씀도 못하시나? 아, 맞다,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해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미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집안에서 언니 10년 동안 봐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요. 폐지 줍는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여줬잖아. 아, 그리고 이거. 미연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엄마가 갖다 주라고 했어요. 원래 1,000만 원 주자고 했는데 엄마가 인심 썼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가씨.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묘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미연이 당황했어요. 아까까지 말 못하는 노인인 줄 알았으니까요. 이혼은 내 딸이 하는 거지. 당신네가 시키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그리고 그 돈 필요 없어. 아버지가 미연 손에 들린 봉투를 도로 밀어냈습니다. 가져가. 내 딸한테 돈 한 푼 줄 필요 없다고 전해. 미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예요? 돈 싫다고요? 미연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하긴 폐지 줍는 집안이니까 자존심이라도 세워야겠네. 수진도 놀랐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장 찍어라. 그리고 끝내자. 이혼 신고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수진은 구청을 나서면서 멍했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그 돈, 폐지 주어서 모은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아버지,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버지, 도대체.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았다. 지금 간다. 전화를 끊은 아버지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가 해줄 얘기가 있다.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그런데 그 손에서 이상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오늘 저녁에 얘기하자. 내가 지금 갈 데가 있어. 어디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택시를 잡았어요. 집에 가 있어라. 택시가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았어요. 구청 앞. 손에는 이혼 확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이 손에 청첩장을 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혼 확인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류가 펄럭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아버지의 반지하 원룸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8시, 9시, 10시.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11시.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 수진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버지가 비틀거렸어요. 수진이 부축했습니다. 병원. 갔다 왔다. 병원이요? 왜요? 아버지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폐지 줍는 아버지. 10년 동안 강인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수진아. 내 아버지.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였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췌장암. 사기. 간호사로 10년을 일하면서 수없이 봐왔어요. 그 진단명 아래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언제부터였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무시당한 딸, 이혼당한 그날,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아직 딸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수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수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좁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이제는 차가워진 손. 췌장암 사기, 평균 생존 기간 6개월. 수술도 어렵고
항암도 효과가 적은 암. 의사들이 침묵의 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수진아. 네, 아버지. 내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이 부축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얘기해도. 아니다. 오늘 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수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한 뭉텅이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1장, 2장, 3장.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봐라. 수진이 서류를 넘겼어요. 강남구 역삼동 빌딩. 서초구 서초동 빌딩. 송파구 잠실동 상가. 마포구 합정동 건물. 1장, 2장, 3장, 12장.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거다. 네. 다 내 건물이야.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철물점 할 때 말이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때 번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 샀어. 1980년대였지. 수진은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재개발되면서 값이 올랐어. 그 돈으로 또 샀고 또 올랐고. 아버지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모았다. 부동산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그런데 왜?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폐지를 주우셨어요? 왜 반지하에서 사셨어요? 아버지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위 때문이다. 태호 씨요? 그래, 그 자식.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결혼할 때 그 자식 뒷조사를 했어. 뒷조사요? 사업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 사람 보는 눈이 생겨.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자식, 눈이 더러웠어. 내 재산이 얼마냐고 슬쩍 떠볼 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뭘요? 내 재산을 숨기기로.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만약 그 자식이 내 재산을 알았다면 내가 평생 이용당했을 거야. 그래서 일부러 철물점 접고 폐지를 주었어. 반지하로 이사했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10년 동안 지켜봤다. 그 자식이 변하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하지 않더라. 오히려 더 썩어갔어.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10년 동안 왜 참았는지 아냐? 내가 그 집을 떠나길 기다렸어, 내 스스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넌 안 떠나더라. 바보같이 참기만 하고. 아버지, 내가 나서면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기다렸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 아버지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내 자리를 찾아주고 싶었다. 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공증받은 유언장이다. 수진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본인 박종구는 사후 모든 재산을 딸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공증인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내 전 재산이다. 건물 12채. 시가로 한 800억쯤 될 거야. 수진의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800억. 그리고 이거 봐라. 아버지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역삼동 빌딩 7층짜리.
네. 여기 5층에 뭐가 있는지 알아? 수진이 서류를 받습니다. 임차인 목록. 5층. 강앤박 파트너스.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강앤박. 강태호의 강. 그리고 박수진의 박. 이거 태호 씨 회사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 전남편 회사가 내 건물에 새들어 있어. 수진은 서류를 다시 받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박종구. 임차인 강앤박 파트너스. 월세 3,500만 원. 계약 기간 2026년 3월에서 2031년 3월. 이 계약 내가 직접 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부동산 관리 회사 이름으로 계약했어. 그 자식은 진짜 건물주가 누군지 몰라. 수진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3층에 뭐가 있는지 알아? 수진이 서류를 넘겼어요. 3층. 서울 메디컬 의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제가 일하던 병원이에요. 알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데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 건물 산 거야. 2010년에. 네. 내가 일하는 건물이니까 내가 지켜주고 싶었어. 수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떠나면 이 건물들 다 내 거야.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전남편 회사가 들어있는 그 건물, 내가 원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수진아,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 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어요. 근데 건물 주인도 권리가 있지. 건물을 고쳐야 할 때는 세입자한테 나가달라고 할 수 있거든. 그게 합법이에요? 법적으로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기만 하면 돼. 내가 그 준비를 다 해뒀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환자 차트를 읽듯 하나씩 이해가 됐어요. 이 건물 내년에 리모델링 들어가. 구청에 허가 신청 다 해놨어. 아버지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서류도 다 갖춰놨고 절차도 밟아놨어, 정당하게. 수지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내가 떠나면 여기로 연락해라. 정혜율 법무법인 김도연 변호사. 법무법인이요? 30년 동안 재산 관리해준 사람이야. 상속 절차, 세금, 계약 해지 다 도와줄 거다. 수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복수하라고 주는 거 아니야. 네. 내 자리 찾으라고 주는 거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종처럼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유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800억, 건물 12채, 그리고 전남편 회사가 새 들어있는 빌딩.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시간은 있어. 아버지, 시간이. 내 걱정 마라.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나는 이미 다 준비해뒀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수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마른 어깨. 1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딸을 지켜본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여러분. 폐지 줍는 아버지. 그 정체는 강남 건물 12채를 가진 건물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중 하나에
수진의 전 남편 회사가 새 들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무시당한 며느리. 이제 그녀는 건물주가 됩니다. 과연 수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을 보여주신 지 열흘 만이었어요. 수진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진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당당하게 살아라. 내 자리에서. 그리고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들. 고인의 따님이신가요? 네. 저희는 정혜율 법무법인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의뢰하신 건이 있어서요. 수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분이셨는지. 장례가 끝난 후 수지는 정혜율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그 건물 20층 전체가 법무법인이었어요. 박수진 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아버님께서 30년 넘게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30년이요? 내 부동산 취득, 관리, 세무. 모든 걸 저희가 맡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게 상속 재산 목록입니다. 수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건물 12채, 토지 3필지, 예금 47억, 총 자산 추정가 843억 원.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다 제 거라고요? 내 유언장에 따라 전액 상속입니다. 상속세는 저희가 이미 계산해뒀고요.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역삼동 빌딩 건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 건물 5층에 강앤박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아요. 제 전남편 회사예요. 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 회사와의 계약건은 따님께서 직접 결정하시라고요. 강제로 내보내실 수도 있고 그냥 두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따님 몫입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계약 해지 가능한 거죠? 네. 아버님께서 리모델링 허가까지 다 받아두셨습니다. 건물 구조 변경을 사유로 명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전 서면 통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 통보서. 제가 직접 전달해도 되나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그것도 따님의 선택이니까요. 일주일 후,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정장을 입었어요. 결혼 전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간호사 시절 학회에 갈 때 입었던 검은 투피스. 사이즈가 맞았어요. 10년 동안 시댁에서 밥을 굶다시피 했으니까요. 수지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어 있었어요. 역삼동 빌딩. 아버지의 빌딩. 아니, 이제는 수진의 빌딩. 5층. 강앤박 파트너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리셉션 직원이 수진을 올려다봤어요. 그러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그 직원. 신우이 강미연이었어요. 언니. 미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여긴 오빠 회사인데.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넓은 사무실, 직원 20명 정도, 꽤 잘 나가는 회사 같았어요. 야, 박수진, 대답 안 해? 미연이 소리쳤어요. 위자료 돌려준다고 끝난 줄 알아? 염치도 없이 여길 왜 와?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 강태호, 전 남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 저 여자가 갑자기 미연이 말했어요. 태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진이, 너 여기 왜?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실에서 얘기할까요? 중요한 건이 있어서요. 태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 여자 누구야? 아, 그게 전 부인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10년 살다가 버림받은 사장실. 태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돈 더 달라고? 태호가 비아냥거렸어요. 그 폐지 줍는 영감이 갑자기 3천 던지던데 어디서 구한 거야? 대출?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이거 보세요. 수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태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뭐야 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 박수진. 임차인 강엠박 파트너스. 상기 임차인에게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명도 기한 통보일로부터 6개월. 태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당신 회사가 들어선 그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호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맨 위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 박수진이에요. 수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버린 그 여자. 여러분, 폐지 줍는 아버지의 딸. 10년 동안 종처럼 살았던 며느리. 이제 그녀는 건물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 남편 회사 앞에서 당당하게. 과연 태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오정숙은 사장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태호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임대인 박수진. 임차인 강엠박 파트너스. 명도 기한 6개월. 내 이름이 왜 여기? 제가 이 건물 주인이니까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뭐? 내가? 말도 안 돼. 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건물 주인은 박종구라는 사람이야.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맞아요, 박종구.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에요. 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폐지 줍던 그 영감 당신이 그렇게 불렀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분이 이 건물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물려주셨고요. 거짓말. 태호가 소리쳤어요. 그 폐지 줍는 영감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수진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여기 등기부등본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태호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소유권 이전. 전 소유자 박종구. 현 소유자 박수진. 이전 사유 상속.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더 볼 거 있으세요? 수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법무법인 정앤율에서 작성한 명도 요청서예요.
건물 리모델링 계획서도 첨부되어 있고요. 태호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6개월 안에 비워주시면 돼요. 그게 법적 절차니까요. 잠깐만. 태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나가라니 미쳤어.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하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죠? 위자료 3천 줄 테니까 나가라고. 저도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보증금 돌려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태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오정숙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미연이한테 연락받고 왔는데 이게 대체. 오정숙이 수진을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 인연이.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이제 남이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오정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한 주제에 왜 태호 회사에 와서 행패야? 행패 아니에요. 수진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정당한 법적 절차예요. 제 건물이니까 비워달라는 거죠. 뭐, 내 건물? 오정숙이 비웃었어요. 폐지 줍는 집안 딸이 무슨 건물이야. 사기치지 마.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등기부등본을 오정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정숙이 서류를 읽었어요. 읽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물려주셨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폐지 줍던 그 영감이요. 오정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그 영감이. 이 건물. 네, 이 건물 말고도 11채 더 있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총 12채. 시가로 800억 정도 된대요. 오정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800억? 네. 수진이 오정숙을 내려다봤어요. 그 영감한테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셨죠? 리어카 대신 트럭이나 사들이라고도 하셨고요. 오정숙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위자료 3천만 원 던지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돌려드렸죠. 내 딸한테 돈 한 푼 필요 없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00억 자산가가 폐지 줍는 행세를 하면서 딸이 무시당하는 걸 10년 동안 지켜봤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위 인성을 보려고요. 변하나 안 변하나. 수진이 태호를 바라봤어요. 안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썩어갔대요. 수진아, 잠깐. 태호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응. 내가 잘못했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짜야. 내가 눈이 멀었던 거야. 너 같은 여자를 두고. 손 치우세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태호가 움찔했습니다. 나 진심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응. 폐지 줍는 장인이 걸림돌이라며요? 그건 내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난다면서요?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 엄마가 말 좀 해봐. 오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진아. 오정숙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응. 1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태호가 반성하고 있어. 오정숙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응.
위자료도 다시 협의하고. 손 치우세요. 수진이 한 발 물러섰어요. 10년 동안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며느리야. 오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폐지 줍는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여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 그건. 다음 달 새 신부 들어오니까 얼굴 비추지 마. 수진이 오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말들 평생 못 잊어요. 수진이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6개월 들였어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잠깐, 수진아. 태호가 매달렸어요. 여기 주소로 대출 받았어. 나가면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다고.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수진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참, 한 가지 더요.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이 건물 3층에 서울 메디컬 의원 있죠? 내가 일하던. 수진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네, 아버지가 그래서 이 건물 사셨대요. 딸이 일하는 건물이니까 지켜주고 싶었다고. 태호와 오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병원은 계약 연장해 드릴 거예요. 좋은 분들이거든요.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그럼 6개월 후에 뵐게요. 명도하시는 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은 잠시 멈춰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을 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속으로 말했어요. 저 당당하게 했어요. 보셨죠?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수진이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그중 12채가 수진 것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10년 만에 흘리는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약 해지 통보가 끝났습니다. 전 남편은 무릎 꿇었고 시어머니는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태호는 온갖 수를 썼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부당한 명도 요청이라면서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모든 걸 막아냈거든요. 리모델링 허가서, 구청 승인서, 건물 구조 변경 계획서.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완벽했어요. 법원은 수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도 요청 정당함. 임차인은 6개월 내 퇴거할 것. 태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명도 기한 마지막 날. 수진은 역삼동 빌딩 앞에 섰습니다. 아침 9시. 이삿짐 트럭 3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5층에서 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서류 박스. 강앤박 파트너스라고 적힌 간판도 내려지고 있었어요. 수진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신우이 강미연이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발요, 언니. 미연이 수진 앞에 섰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오빠가 잘못했어요. 엄마도 잘못했고, 저도 잘못했어요. 그때 구청에서 함부로 말한 거 진짜 미안해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치매 어쩌고 한 거, 폐지 리어카 어쩌고 한 거. 다 사과할게요. 수진은 미연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구청에서 비아냥거리던 그 얼굴. 하여튼 없는 것들은 티를 내요. 장기라도 파셨어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미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미연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어요. 언니, 제발. 미연 씨.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빌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그때 누가 봐줬나요?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세요. 수진이 돌아섰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빈 사무실이었어요. 6개월 전까지 직원 20명이 북적거리던 곳.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태호, 그리고 오정숙. 수진이 들어오자 둘이 돌아봤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초췌했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오정숙은 더 심했어요. 6개월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왔어? 태호가 힘없이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보러 온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10년 동안 뭐 했어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시부모님 병수 바라는 동안.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뭐 했어요? 골프 치고 다른 여자 만났죠? 그러고는 회사 이름에 제 성까지 넣었네요. 강앤박.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정숙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수진아. 네. 내가 잘못했어. 오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너무했어. 알아.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오정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은 오정숙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저 영감이 내 사돈이라니. 첫날부터 그랬어요. 며느리가 병원에서 뭐라고 다녀. 꼴 보기 싫어. 애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며느리야. 폐지 줍는 집안 딸을 들여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 10년 동안 매일 어머니. 수진이 말했어요. 오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뭐? 10년 동안 제가 꿇었잖아요. 명절마다 아침마다. 오정숙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한 번만 꿇어보세요. 어떤 기분인지. 수진아. 그럼 용서해드릴게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정숙의 다리가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태호가 끼어들었어요. 야, 수진아. 그건 너무. 닥쳐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말할 자격 없어요. 태호가 움찔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오정숙을 바라봤어요. 선택하세요. 무릎 꿇고 용서받거나 아니면 그냥 가시거나. 오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사람.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사람. 그 사람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털썩. 오정숙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오정숙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오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용서해드릴게요. 수진아. 하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돌아섰어요. 건물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은 바로 입금될 거예요. 수진아, 잠깐. 태호가 다가왔어요. 나한테는 할 말 없어? 수진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 그녀의 청춘을 바친 남자. 그리고 그녀를 버린 남자. 없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당신은 용서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남이에요. 수진아. 안녕히 가세요, 강태호 씨.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아버지, 속으로 말했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폴더폰이었어요. 화면을 켰어요. 배경화면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수진. 아버지는 그 사진을 10년 동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후, 수진은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 앞이었어요. 박종구. 묘비에 새겨진 이름. 수진이 묘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다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살랑거렸어요. 그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어요. 품위 있게. 수진이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근데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종처럼 살다가 갑자기 800억이 생겼는데 수진이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저 혼자 어떡해요. 바람이 또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마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당당하게 살아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내 자리에서.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갈게요. 당당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공원묘지 언덕을 내려갔어요. 아래에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 다음 일정 말씀드릴까요? 네. 오후 3시에 서울 메디컬 의원 원장님과 미팅 있으십니다. 계약 연장 건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혜율 법무법인에서 연락 왔는데요. 역삼동 빌딩 리모델링 설계 최종 확인하셔야 한대요. 알겠어요. 수진이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공원묘지가 보였어요. 아버지의 묘소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작게 말했어요. 사랑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폐지를 주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무시당하는 걸 알면서도 참았어요. 딸이 스스로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수진이는 오늘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폴더폰 배경화면에 담겨있던 그 사진. 10년 전 하얀 가운을 입고 웃던 자신의 얼굴. 아버지는 그 사진을 매일 봤겠죠. 딸이 언제쯤 돌아올까 하면서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없이 응원해주는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오늘 연락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 단짝이었습니다. 이 사진. 20살 여자는 눈을 의심했어요. 대기업 회장실 한가운데 걸린 액자. 그 속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있었죠. 왼쪽 볼에 작은 점, 오른쪽 귀 뒤에 희미한 반점까지.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들어 볼을 만졌어요. 똑같았어요. 그 순간에서야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떠올렸죠. 20살 계약직 청소부. 왜? 내 사진이 여기에?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서 뭘 하는 거야? 이 사진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살 청소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성진그룹 본사 건물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20살 한소율은 떨리는 손으로 사원증을 목에 걸었죠. 계약직 미화원. 딱 석 달짜리 계약이었지만 고졸 학력에 연고도 없는 소율에게는 이마저도 기적 같은 기회였거든요. 보육원을 나온 지 겨우 2달. 월세방 보증금도 없어서 고시원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소율에게 대기업 청소 용역 자리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었어요. 비록 새벽에 출근해서 임원들이 오기 전에 사라져야 하는 유령 같은 존재였지만 그래도 소율은 감사했죠. 신입이지? 오늘부터 45층 담당이야. 회장실 층이니까 각별히 조심하고. 선임 미화원 박순자 아주머니가 소율의 손에 청소도구함을 쥐어줬어요. 45층이라는 말에 소율의 눈이 동그래졌죠. 저요? 신입인데 회장님 층을요? 원래 담당하던 애가 갑자기 그만뒀거든. 너 말고는 당장 넣을 사람이 없어. 순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어두워졌어요. 마치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소율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 길이 없었죠. 엘리베이터가 45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 소율은 숨을 삼켰어요. 발밑에 깔린 카펫부터가 달랐거든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느낌이었죠.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그림들은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었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는 소율이 평생 맡아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냄새였어요. 소율은 조심스럽게 걸레를 들고 복도 끝 회장실 앞에 섰어요. 두꺼운 원목 문 앞에서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죠. 새벽 시간이니 당연히 아무도 없을 터였지만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소율의 눈앞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회장실은 소율이 살던 고시원 방 2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넓었죠.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발밑에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책장에는 가죽 장정의 책들이 빼곡했어요. 소율은 자신이 들어와도 되는 공간인가 싶어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었죠. 책상 위에 먼지를 털고 가죽 소파를 닦고 통유리 창문을 문지르며 소율은 묵묵히 일했어요. 그러다 불현듯 고개를 든 순간 소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책상 뒤편 벽면 회장의 자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금빛 테두리의 고급스러운 액자 안에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담겨 있었죠. 소율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왼쪽 볼에 작은 점이 있었고 오른쪽 귀 뒤에 희미한 반점이 보였죠. 아이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교묘하게 잘려 있었어요. 소율은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들어 자기 볼을 만졌어요. 왼쪽 볼에 작은 점,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반점. 똑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율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됐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실에, 그것도 회장이 매일 마주보는 자리에 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는 거죠? 이건 내 어릴 때 사진인데? 소율의 입에서 신음처럼 말이 새어나왔어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거기서 뭘 하는 거야? 소율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문 앞에 서 있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가 소율을 훑어내렸죠.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년이 왜 회장님 개인 물품을 만져?
지금 뭔가 훔치려 한 거 아냐? 아, 아닙니다. 전 그냥 소율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 소율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죠. 보안팀, 당장 올라와. 여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소율의 눈이 공포로 커졌죠. 첫날부터 잘리는 건가? 아니, 도둑으로 몰리는 건가? 고시원 월세도 못 냈는데 다음 달 생활비는 어쩌지? 그런데 그 순간 소율의 눈에 여자의 시선이 들어왔어요. 여자는 소율의 얼굴이 아니라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눈빛에는 분노도 경멸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두려움. 대체 이 사진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저 여자가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율은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무심코 발을 들여놓은 이곳이 단순한 청소구역이 아니라 거대한 비밀의 문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다름 아닌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요. 보안 요원 2명이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소율은 순식간에 양팔이 붙잡힌 채 벽으로 밀려났죠. 거친 소나기에 팔뚝이 짓눌리는 게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었어요. 마치 쓰레기를 보듯, 아니 쓰레기보다 못한 것을 보듯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들. 중년 여성이 천천히 소율 앞으로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썩은 듯한 묘하게 불쾌한 향기였죠. 이름이 뭐야? 한소율입니다. 한소율. 여자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마치 그 세 글자를 입안에서 굴려보듯 음미하듯. 그리고 소율은 보았죠. 여자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여자는 이내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어요. 용역 회사에서 온 거지? 첫날이라고 했나? 네, 오늘 처음 출근했습니다. 첫날부터 물건을 훔치려 들다니. 요즘 것들은 참 대담해. 소율의 눈이 커졌어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잠깐 사진을 봤을 뿐이에요. 사진? 여자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벽에 걸린 액자를 힐끗 바라봤죠. 그 순간 여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비웃음이었죠. 청소하는 주제에 회장님 개인 물품에 눈독을 들여? 그 액자 테두리가 순금인 거 알아? 내 평생 벌어도 못 살 물건이야. 소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을 해봤자 믿어줄 리가 없었거든요. 이 화려한 공간에서 낡은 청소복을 입은 자신은 그저 의심받아 마땅한 존재일 뿐이었죠. 여자가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이 여자 가방 뒤져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보안 요원이 소율의 낡은 청가방을 빼앗았어요. 안에는 볼품없는 것들 뿐이었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500원짜리 동전 몇 개, 헌 손수건, 그리고 빛 바랜 사진 한 장. 보안 요원이 그 사진을 꺼내 들었을 때 소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소율이 가진 유일한 보물이었거든요. 보육원에 맡겨질 때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누군지 모를 여자의 손에 안겨 웃고 있는 악의적 사진. 얼굴도 모르는 엄마의 손일 거라 믿으며 20회를 간직해온 사진.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순간 중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그거 어디서 났어? 여자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차갑고 오만한 말투가 아니었죠.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떨리고 있었어요. 소율은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가방에 넣고 다니던 그 낡은 사진과 회장실 벽에 걸린 사진이 같은 날 찍힌 것이라는 걸요. 같은 분홍색 원피스,
같은 각도, 같은 웃음. 제 사진입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갖고 있던. 닥쳐.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회장실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날카로운 비명이었죠. 보안 요원들도 움찔할 정도였어요. 여자가 성큼성큼 다가와 보안 요원 손에서 사진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소율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 사진을 두 쪽으로 찢어버렸죠. 안 돼. 소율이 절규했어요. 20회를 간직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 두 조각이나 바닥에 떨어지는 걸 소율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보안팀장. 여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까의 동요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냉혹한 표정을 되찾은 얼굴이었죠. 이 여자 절도 미수로 경찰에 넘겨. 그리고 용역회사에 연락해서 당장 계약 해지시켜. 잠깐만요. 전 아무것도 안 훔쳤다고요. 소율이 발버둥 쳤지만 보안 요원들의 소나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제 가방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시끄러워. 여자가 소율의 앞에 바짝 다가섰어요. 그리고 소율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넌 오늘 여기서 뭘 봤든 아무것도 못 봤어. 알겠어? 무슨 경고는 한 번이야. 다시 이 건물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절도가 아니라 더 큰 죄목을 붙여줄게. 넌 고아원 출신 고졸 청소부야. 누가 내 말을 믿겠어? 소율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여자의 눈동자 속에서 소율은 보았죠. 악에. 그리고 그 악의 아래 숨어있는 공포를. 이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밀의 한복판에 발을 들여놓은 거였죠. 끌려나가는 소율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사진 조각이 보였어요. 분홍 원피스를 입은 아기의 웃는 얼굴이 두 쪽으로 갈라진 채 바닥 위에 나뒹굴고 있었죠. 소율은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어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사진 조각들을 주워 품에 꼭 안았죠. 보안 요원이 다시 소율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소율은 사진 조각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찢어지고 구겨졌어도 이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것이었으니까요. 소율은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알아내겠다고요. 저 사진의 비밀을. 저 여자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진실을. 그리고 왜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 회장실에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는지를요. 오늘 이 순간부터 소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였어요. 본인도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요.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소율은 끌려가고 있었어요. 1층 로비를 지나는 동안 이른 출근을 한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저애 뭐야? 도둑이래. 첫날부터 회장실에서 물건 훔치다 걸렸대. 요즘 애들 무섭다 무서워. 소율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고졸 청소부의 변명 따위 이 화려한 건물에서는 먼지보다 가벼운 거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정문에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수행원들에 둘러싸인 채 들어왔죠. 흰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하지만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그 노인이 들어서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죠. 회장님, 보안 요원들이 화들짝 놀라 허리를 숙였어요. 황태석, 성진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10대 그룹을 일군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소율은 뉴스에서나 보던 그 얼굴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황태석 회장의 발걸음이 소율 앞에서 멈춘 거였죠.
노인의 눈이 소율의 얼굴에 고정됐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아니, 오래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요. 서진아?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건 낯선 이름이었어요. 소율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회장님, 이 여자는 오늘 채용된 청소 용역인데 회장님 물건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히 보고했어요. 하지만 황태석 회장은 그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았죠. 노인의 눈은 여전히 소율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냐?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소율이 떨리는 입술을 열려는 순간, 회장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김정은 회장 부인이 급히 다가오고 있었죠. 아까와는 달리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 여자는 절도 미수범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김정은이 소율과 황태석 회장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마치 두 사람이 더 이상 마주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요. 경찰에 넘기세요. 어서요. 김정은의 재촉에 보안 요원들이 다시 소율을 끌고 갔어요. 소율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죠. 황태석 회장이 서 있었어요. 그 깊은 눈으로 소율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요. 그리고 그 옆에서 김정은이 무언가를 급히 말하고 있었지만 노인은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비서실장, 황태석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방금 그 아이 인적사항 따로 나한테 보고해. 김정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경찰서에서 6시간을 보낸 후에야 소율은 풀려날 수 있었어요. 증거 불충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한소율 씨, 계약 해지 통보드립니다. 용역회사 담당자의 전화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성진그룹 측에서 연락 왔어요. 한소율 씨를 채용한 회사와는 거래 끊겠다고요. 우리 회사가 망하길 바라는 거 아니면 이해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소율은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죠. 고시원으로 돌아갔을 때 관리인이 문을 막아섰어요. 짐 빼요. 절도 혐의로 경찰서 다녀온 사람은 못 받아. 혐의가 풀렸다고요. 그래도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해. 소율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직장도 잠잘 곳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짐을 챙겨 고시원을 나선 소율의 발걸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소율은 벤치에 앉아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내 들었죠. 두 조각을 맞춰보니 어린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옆으로 자신을 안고 있는 여자의 손이 보였죠. 가녀린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두 마리 새가 서로 마주보는 특이한 디자인의 반지. 서진아. 아까 회장이 내뱉은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보고 왜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눈빛은 왜 그렇게 슬프고 그리워 보였을까요? 거기 누구야?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어요. 공원 관리복을 입은 노인이었죠. 여긴 위험해요. 어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소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해를 살았는데 이 넓은 세상에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죠. 그때 노인의 시선이 소율의 손에 멈췄어요. 찢어진 사진 조각에 비친 손전등 불빛 아래로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죠.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사진 속 반지.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제 사진이에요. 아기 때부터 갖고 있던.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한소율이요. 노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손전등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죠. 소율 아가씨. 살아계셨구나.
이 늙은이가 16년을 찾았는데 저를 아세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죠. 이 늙은이는 98복이라고 해요. 16년 전까지 성진그룹 황태석 회장님의 운전기사였죠. 소율의 눈이 커졌어요. 성진그룹. 오늘 자신이 쫓겨난 바로 그곳이었죠. 이 반지는 서진 아가씨가 20살 성인이 되던 날 회장님이 직접 도안해서 맞추신 거예요. 내 딸이 세상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딱 2개만 만드셨죠. 하나는 아가씨에게 주셨고 나머지 하나는 회장님이 평생 간직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게 왜 아가씨 사진에? 98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서 98복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죠. 아가씨, 이 사진이 정말 아가씨 거예요? 대체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소율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회장실의 사진, 자신을 모함한 김정은이라는 여자, 찢겨진 사진, 그리고 쫓겨나기 직전 회장이 자신을 보며 서진아라고 불렀던 일까지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98복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98복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죠. 김정은. 그년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구나. 98복의 목소리에 담긴 증오가 소율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대체 그 여자가 누구예요? 16년 전 큰아가씨와 아가씨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에요. 소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98복이 소율의 2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진심이었죠. 아가씨는 황서진 아가씨의 딸이에요. 성진그룹 황태석 회장님의 외손녀요. 찬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왔어요. 소율의 손에서 사진 조각이 떨어졌죠. 아까 회장이 자신을 보며 부른 이름. 서진. 그게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던 거예요. 소율의 주먹이 떨리며 쥐어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심장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첫 출근 날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이 소율이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고 말았네요. 더 마음 아픈 건요. 그 아이가 진실에 다가간 순간 한강공원 벤치에서 갈 곳 없이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도 잃고 잠잘 곳도 잃고 16년 동안 품어온 사진마저 찢겨버린 채로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이상한 게 뭘까요? 왜 회장실 한가운데에 그 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김정은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두려워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소율이의 엄마와 사진에 숨은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함께 들어주세요. 98복은 소율을 한강 근처의 허름한 쪽방으로 데려갔어요.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차가운 공원 벤치보다는 100배는 따뜻했죠. 98복이 낡은 서랍장에서 두꺼운 스크랩북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펼치자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나타났죠. 이분이 서진 아가씨예요. 황 회장님의 외동딸이셨죠. 누렇게 바랜 신문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소율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아니, 거울을 보는 것처럼 겹쳐 보일 정도였죠. 커다란 눈, 갸름한 턱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소율의 손이 떨렸어요. 태어나 처음 마주한 어머니의 얼굴이었거든요. 서진 아가씨는 25에 결혼하셨어요. 좋은 분을 만나셨죠. 그리고 이듬해에 아가씨를 낳으셨고요. 98복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다른 기사에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는 여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죠. 황 회장, 외손녀 첫돌 내부 행사로 조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왜 저는 보육원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소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98복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아가씨가 4살 되던 해였어요. 세 식구가 외출하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죠. 교통사고요? 경찰은 그렇게 발표했어요.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한강으로 추락했다고요. 서진 아가씨와 아가씨 아버님 두 분 다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가씨만 끝내 찾지 못했죠. 98복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사고였다는 걸요. 소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서진 아가씨 차를 정비한 게 저였어요. 분명히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경찰이 차를 조사했을 때 브레이크 라인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98복의 눈동자가 불처럼 번뜩였어요. 누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이 우연치곤 너무 딱 맞아떨어졌죠. 김정은, 그 여자요? 98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은이 원래 황 회장님 비서실 직원이었어요. 서진 아가씨가 결혼하시기 전부터 회장님께 들러붙어서 온갖 수작을 부렸죠. 하지만 회장님은 눈길도 안 주셨어요. 회장님한테는 오직 서진 아가씨밖에 없으셨거든요. 98복이 스크랩북을 덮었어요. 근데 서진 아가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회장님이 폐인처럼 되셨거든요. 딸과 사위 잃고 손녀는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으신 거죠. 그 틈을 김정은이 파고든 거예요. 소율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16년 전 자신이 겨우 4살이었을 때 벌어진 일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은 3년 동안 아가씨를 찾으셨어요. 전국의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다 뒤지셨죠. 하지만 찾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결국 98복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회장님은 딸을 잃은 뒤 사람이 무너져 내리셨어요. 반쯤 넋이 나가신 채로 매일 안정제에 기대셨죠. 그때 김정은이 회장님 건강이란 명목으로 회장님 옆에 딱 붙더니 결국 재혼까지 하고 회장님 주변 사람부터 바꿔치기 시작했어요. 98복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년이 회장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직도 딸아이 사고 조사에 매달리시면 회사는 누가 지킵니까? 돌아가신 서진 아가씨가 이걸 원할까요? 회장님의 죄책감을 건드려서 스스로 조사를 접게 만든 거예요. 비서실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도 전부 그년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쓴 거였고요. 조사 결과 이상 없음. 16년 동안 그 거짓말을 회장님은 믿으신 거예요. 소율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그 여자는 어머니가 죽고 제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란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왜 성진그룹을 나오신 거예요? 쫓겨났어요. 사고 직후에 김정은이 저한테 책임을 돌렸거든요. 차량 정비 불량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상 없었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경찰도 회사도 전부 그년 편이었죠. 98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6년 동안 살인자 누명을 쓰고 살았어요. 서진 아가씨를 죽인 놈이라고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98복이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그래도 포기 못했어요. 아가씨가 살아계실 거라고 어딘가에 꼭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 세월을 찾아다녔어요. 98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정말 살아계셨네요. 이렇게 어엿하게 자라서 소율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죠. 분노였어요. 그 긴 세월을 고아로 살았어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이름도 모르는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 여자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죽고 자신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걸 얻어간 그 여자. 증거가 있어요? 김정은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증거요. 소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98복이 고개를 저었죠. 없어요. 그날 이후로요. 담당자가 계속 바뀌었고 기록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어요. 말을 꺼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닫았고요. 소율은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연줄도 없었어요. 그 여자는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안주인이고 자신은 하루아침에 쫓겨난 청소부일 뿐이었죠. 하나 있어요. 98복이 갑자기 말했어요. 소율이 고개를 들었죠. 반지요. 회장님 금고에 있는 그 반지. 서진 아가씨한테 준 것과 똑같은 반지가 거기 있어요. 그걸 아가씨 사진과 대조하면 제가 진짜 손녀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98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금고에 접근하려면 회장님을 직접 만나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 주변은 전부 김정은 사람들이에요. 소율은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내 들었어요. 두 쪽으로 갈라진 자신의 어린 얼굴이 웃고 있었죠. 그 옆에 어머니의 손이 보였어요. 가녀린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 하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떠나보냈고 하나는 회장님의 금고에. 들어가야 해요. 소율이 말했어요. 98복이 눈을 크게 떴죠. 뭐라고요? 다시 성진그룹에 들어가야 해요. 어떻게든요. 소율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목표였던 20살 청소부는 더 이상 없었죠. 제가 누군지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뭘 했는지 세상에 밝힐 거예요. 찬바람이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소율은 더 이상 춥지 않았죠.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온몸을 데우고 있었거든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소율은 왜 자신이 지워져야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율은 98복 노인에게서 뜻밖의 이름을 들었어요. 박순자라고 아세요? 순자 아주머니요? 성진그룹 미화팀에서 저한테 청소구역 알려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원래 서진 아가씨 유모였어요. 소율의 눈이 커졌어요. 서진 아가씨가 태어났을 때부터 돌봐주신 분이죠. 사고 후에 저처럼 쫓겨나셨다가 몇 년 전에 용역 직원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소율의 머릿속에 첫날 순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45층 담당이라고 했을 때 묘하게 어두웠던 표정, 마치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눈빛. 혹시 아주머니도 저를 알아보신 걸까요? 글쎄요. 하지만 아가씨가 4살 때 사라지셨으니 얼굴이 많이 변했을 거예요.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소율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순자 아주머니 번호가 있었죠. 첫날 비상 연락용으로 받아둔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 한소율이에요. 어제 첫 출근했다가. 소율이?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디야 지금? 만나자. 1시간 뒤 소율은 작은 분식집에서 순자 아주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아주머니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진짜 내가 그 아이구나. 서진 아가씨 딸. 아주머니도 아셨어요? 어제 내 얼굴 보는 순간 알았어. 서진 아가씨 젊었을 때랑
내가 거의 겹쳐 보여서 순자 아주머니가 소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그런데 왜 45층에 배치하신 거예요? 거기가 회장실인 거 아시면서요. 알고 싶었어. 혹시라도 회장님이 널 알아보실까 해서. 그 양반이 16년 동안 손녀 사진을 책상 앞에 걸어두고 하루도 안 빠지고 쳐다보신다는 거 알아? 소율의 심장이 뛰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김정은이 그년이 아무리 막아도 회장님 마음속에선 서진 아가씨랑 손녀가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어. 순자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어제 일은 내가 예상 못했어. 그년이 새벽부터 회장실에 올 줄은.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아주머니 잘못 아니에요. 소율이 아주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보다 아주머니, 저 다시 회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누군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쉽지 않아. 김정은이 회장님 주변을 철통같이 막고 있거든. 어제 일 이후로 더 심해졌어. 어제 일이요? 회장님이 비서실장한테 내 인적사항 조사하라고 지시하셨거든. 그런데 그게 김정은이 귀에 들어갔나 봐.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이 갑자기 지방 발령 났어. 소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정은이 벌써 손을 쓴 거였죠. 회장님은 아직 모르셔. 비서실장이 내 정보를 보고하기도 전에 잘린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비서실장은 김정은 사람이야. 김정은의 손이 얼마나 빠르고 치밀한지 소율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 여자는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죠. 다른 방법이 있어. 순자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회장님이 한강공원에 나오셔. 매년 서진 아가씨 기일에 혼자 산책하시거든. 김정은도 그날만큼은 못 따라가. 회장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소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만나면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가 있어.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말로만 하면 회장님이 안 믿으실 수도 있어. 사기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 손녀라고 사칭하는 여자들이 수십 명은 됐을 거야. 그래서 회장님이야말로 증거 없는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으셔. 소율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자신이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 반지. 소율이 갑자기 말했어요. 회장님 금고에 반지가 있다면서요? 어머니한테 주신 것과 똑같은 반지요. 그래, 있어. 근데 그 금고는 회장님 침실에 있어. 회장님만 열 수 있고 제 사진에 그 반지가 찍혀 있어요. 어머니 손가락에 끼워진 채로요. 그 사진이랑 금고 속 반지를 대조하면 순자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거면 돼. 서진 아가씨 성인식 날 회장님이 직접 도안하신 분여 반지야. 세상에 딱 2개뿐이라 다른 건 흉내도 못 내. 그 반지가 사진에 찍혀 있다면 회장님도 믿으실 거야. 소율은 주머니에서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냈어요.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어머니 손가락의 반지는 선명하게 보였죠. 2마리 새가 마주보는 특이한 디자인. 이게 제 유일한 무기예요. 소율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토요일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회장님께 진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순자 아주머니가 소율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서진 아가씨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야.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거. 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죠. 울 시간이 없었어요. 토요일까지 사흘. 그 사흘 동안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었죠. 아주머니,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혹시 어머니 사고 당시 기록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경찰 기록이나 병원 기록 같은 거요. 순자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사 기록이 있을 거야. 그때 사고 처리했던 보험 설계사가 아직 일하고 있거든. 내가 아는 사람이야. 연락해 볼게. 소율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반지로 신분을 증명하고 사고 기록으로 진실을 밝힌다. 그러면 김정은이 뭘 했는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였죠. 고마워요, 아주머니. 고맙긴.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미안하지. 분식집을 나서는 소율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랐어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죠. 이제 도망칠 이유는 없었어요. 쫓아야 할 사람이 분명해졌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한강공원은 고요했어요. 소율은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사진 조각을 쥐고 있었죠. 순자 아주머니가 알려준 시간까지 30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며칠 전 순자 아주머니가 연락해준 보험 설계사를 만났어요. 16년 전 사고 당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의 기록 원본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보관해 왔다고 했어요. 공식 전산 기록은 이미 누군가 손을 써서 깨끗하게 지워진 뒤였거든요. 그 설계사가 목숨처럼 보관해온 원본 사본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사고 당일 브레이크 정비 기록이 2개였어요. 하나는 986 할아버지가 했다는 정상 정비 기록. 다른 하나는 사고 이틀 전 정체불명의 외부 업체가 추가 점검을 했다는 기록이었죠. 그런데 그 외부 업체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고 직후 폐업했거든요. 우연치곤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었죠.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흰 머리카락, 꼿꼿한 등. 황태석 회장이었죠. 혼자였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죠. 소율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목까지 뛰었죠. 이 순간을 위해 이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어요. 할 말도 수백 번은 연습했고요. 하지만 막상 회장이 가까이 오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실례합니다, 회장님. 소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이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소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노인의 눈이 흔들렸어요. 너는 저를 기억하세요? 며칠 전 회장실에서 청소하다가 끌려나간 여자요. 회장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기억하는 눈빛이었죠. 그때 회장님이 저한테 서진아라고 부르셨어요. 회장의 숨이 멎는 게 느껴졌어요.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게 제 어머니 이름이에요. 소율은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내 회장에게 내밀었어요.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어머니의 손가락에 낀 반지는 선명했죠. 2마리 새가 마주보는 반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죠. 이 반지는 어머니 성인식 날 회장님이 직접 도안하셨다고 들었어요. 세상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딱 2개만 만드셨다고요. 하나는 어머니에게, 하나는 회장님 금고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파르르 떨렸죠. 내가 정말 유리냐? 그 한마디에 소율의 눈물이 터졌어요. 유리, 할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던 이름이었던 거예요. 저예요, 할아버지. 16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회장이 소율을 끌어안았어요. 마른 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16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이 할아비가 널 못 찾았다. 미안하다, 유라.
그때였어요. 회장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원에 울렸어요. 김정은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죠. 뒤에는 보안 요원 2명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 여자한테서 떨어지세요.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김정은이 소율과 회장 사이를 가로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회장이 먼저 소율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비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김정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회장님, 저 여자는 며칠 전 절도 미수로 경찰서까지 간 여자예요. 손녀라고 사칭하는 사기꾼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사진을 봐. 회장이 찢어진 사진을 김정은 앞에 들이밀었어요.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죠. 이 반지가 뭔지 너도 알지? 서진이 성인식 날 평생 내 딸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나눠 가졌던 반지야. 세상에 딱 2개뿐이야. 하나는 내 금고에, 하나는 서진이 손가락에 있어야 할 물건인데 이 사진에 그 반지가 찍혀 있어. 김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합성일 수도 있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소율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공식 전산에서는 이미 지워진 보험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사고 기록 원본이었죠. 16년 전 어머니 사고 기록이에요. 사고 이틀 전에 정체불명의 외부 업체가 차량을 추가 점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업체는 사고 직후 폐업했고요. 김정은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리고 그 외부 업체 대표 이름이요. 소율이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김정은 씨 친오빠 이름이더라고요. 공원에 정적이 흘렀어요. 김정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뭘 했는지. 됐어.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16년 전부터 이상했어. 서진이 사고 직후에 내가 왜 그렇게 빨리 내 옆에 붙었는지, 유리를 찾는 걸 왜 그렇게 막았는지 다 의심했어. 그런데 비서실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매번 이상 없음이었지. 내가 심어놓은 놈들이 쓴 보고서였으니까. 회장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공식 기록에서는 지워버렸더구나.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어. 증거가 남아있었어. 회장이 김정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16년 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이제 증거가 생겼어. 넌 끝이야. 김정은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남은 건 공포뿐이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보안팀, 이 여자 데리고 가. 경찰에 연락해. 보안 요원들이 김정은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끌려가면서도 김정은은 발버둥 쳤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소율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16년 동안 자신의 삶을 짓밟은 여자.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린 여자. 그 여자가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소율은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느낌이었죠. 16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느낌. 회장이 소율을 다시 끌어안았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유라. 할아버지가 16년 동안 못해준 거, 이제부터 다 해줄게. 소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한강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소율에게도 따뜻한 빛이 내리쬐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20살 소율이가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순간까지 왔네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소율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진실은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인물이 누구였나요? 소율, 할아버지, 순자 아주머니. 이름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